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 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합니다.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공공은 순환이 완전히 잘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산의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하튼 간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단계인 예산의 집행이에요. 집행은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부가 하겠죠. 예산의 편성도 행정부가 하고 의회가 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집행을 행정부가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은 중앙정부는 감사원이 하고 지방은 이제 결산검사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시기에 예산 집행? 다 쓰기로 결정됐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 근데 그 돈을 이제 쭉 1년 일한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노트북을 사는데 한꺼번에 집행을 해버리면 돈이 갑자기 부족해가지고 딴 돈 쓸 수가 없잖아요. 꾸준히 나가는 돈은 무엇일까? 또 카드를 좀 긁어서 빚을 좀 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예산 607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거의 300조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들다 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잠깐 1, 2초 고민하는 문제가 정부나 이 국가라는 단위로 가게 되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의 집행 아주 법적으로는 간단해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런데 지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돈을 걷고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입을 조정해요. 그리고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배정할지, 지출 원인 행위는 어떻게 할지, 국채는 어떻게 발행할지, 일시차입금은 어떻게 할지, 뭐 세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약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예산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집행 지침을 시달합니다. 집행 지침은 언제 나와야 되겠습니까? 1월 1일부터 우리가 집행해야 되니까 12월 말이면 나옵니다. 집행 지침. 그래서 우리 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 감시하는 분들이나 예산을 써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낼까도 고민해야 되지만 만들어진 예산을 어떻게 쓰게 할 건가도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 예산 배정 계획이라고 하는 게 예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예산 배정 계획을 세우는데요. 배정 계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산 집행 절차는 크게 준비 절차와 실행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절차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배정 계획을 세우죠. 지나치게 1월 달에 몰려도 안 되고 지나치게 12월에 몰려도 안 되잖아요. 요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걸 배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금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아니면 또 쓸데없이 자금이 너무 많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가 100조를 걷는다 하면 1년에 8조씩 12개월에 나눠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엔 세수가 좀 적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후반부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특히나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로 2, 3월이에요. 봉급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 신고를 해가지고 2월에 환급 받잖아요. 그게 정리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6월 말에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이 이제 계산 끝내고 하면 7, 8월에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수입도 마찬가지로 2월에 제일 많고 8월에 많아요. 이 두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돈이 들어와야 쓰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빨리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국채도 발행해야 되고 이제 빚을 좀 내서 할 수 있고 그것도 아닐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중앙정부 재정증권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차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이는 뭐냐면 기한이 1년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이 돈을 낼 때 물론 대출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만히 은행에 가서 보세요. 12개월이 넘어야 돼요. 12개월이 적으면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똑같진 않지만 영향이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일시차입은 빚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빚은 빚이죠. 예산 배정을 할 때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배정 요구서 등을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무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가지고 배정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가 도장이라고 잠깐 했으니까 좀 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전자 서명을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명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보셨겠지만 그 가장 그것이 오래 남아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진짜 도장을 찍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해도 도장 찍으러 이제 사무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도장을 찍고 있어요. 우리는 서명으로도 되고 전자 이것도 되는데 굉장히 그게 빨리 진행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행정을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단축시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도장을 본인이 직접 찍어야 되잖아요. 딴 사람이 대신 찍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한 20여 년 전에 그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자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전자서명 이걸 잘 못해가지고 도장을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보내는, 아직은 좀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배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잖아요.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예산의 재배정, 지출 원인행위, 예산의 지출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산의 재배정은 뭐냐면 부서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 안에서도 배정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출 원인 행위는 그야말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지출 원인 행위를 연말에 하게 되면 그 지출한 걸로 칩니다. 지출이 원인 행위를 한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돈이 1월에 나가더라도 12월 31일까지 지출 원인 행위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나가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전근대 시절인 20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 시까지 해야 돼요. 돈이 나가고 그 돈이 집행되는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0일, 31일에 착공식, 기공식이 몰려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도블록 왜 많이 뜯느냐 하는 것도 많이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제도를 바꿔서 보도블록을 꼭 12월 30일, 31일 뒤집어야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계약서가 된 날, 그 날부터 이제 된 걸로 칩니다. 돈이 지급되는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좀 많이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예산 배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배정할 수 있는 경비가 뭐가 있고 규정들이 있는데요. 어떤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관련한 그 법률안을 보시면 되고요. 이 집행을 할 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으니까 네 맘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이게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있습니다. 내부 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서에서 배정, 재배정도 하고 집행 관리도 하고 내부 통제를 해요. 그래서 완급을 조절하고, 그리고 확실히 얘네가 쓸 수가 있을지 이런 거, 예를 들면 돈을 배정을 받았는데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뭐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예산 집행에 대한 내부 통제 말고 외부 통제가 있는데, 이 외부 통제는 어디겠습니까? 부서를 벗어난 곳, 국회나 감사원이나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회는 계속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뭐 이용한다든가 하면 사전 승인을 하고, 예비비를 쓴 것도 사후 승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시효리나 뭐 국고치 부담행위 같은 경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조금씩 사전이나 사후에 통제하는 절차를 둡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또 있죠. 감사원은 결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감사원은 주로 특정감사라고 해서 제보를 받아서 특정하게 찝어가지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5년 정도 돌아가면서 하는 그 일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예산도 당연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감사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예산 낭비성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한 5월, 6월에 결산한 다음에 그 기재부에 제출을 해요. 그럼 기재부가 예산 심의할 때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편성에 고려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예산이 지출되게 되는데요. 예산 집행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산 중에서 특별하게 집행을 관리하는 사업들이라는 건데요. 2020년에 33개 사업, 그리고 2021년에도 비슷한 사업 수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예산이나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한 6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관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 매달 관련한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을 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진한 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뭐 적극 집행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 저는 요게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너무 집행을 안 해서 연말에 몰아쓰는 것도 문제지만 초기에 너무 집행을 독려해가지고 쓰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IMF 외환위기 때 빨리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만든 제도인데, 해당하는 부서가 생기다 보니 계속 억지로 약간 관료적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7%를 전반기에 써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쌍복 낙타라는 게 생깁니다. 6월 말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7월, 8월에 거의 집행을 안 하다가 12월에 집행을 하는 요 쌍복 낙타, 이런 또 관료적인 규정이 생기면 그걸 피해가는 모습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예산의 집행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